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크립토 시장을 보실 수 있게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에 관해서 옵션이 두 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어떤 칼럼니스트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경제 공황 상태, 그래서 경제가 붕괴되고 좀 삶이 힘들어지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시장도 폭락을 하고 코인 시장도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집값도 폭락을 하고. 근데 제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경제하고 이제 관련된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썸네일 제목이 정확히 2년 전 건데 경제 붕괴된다.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썸네일 제목이더라고. 근데 2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집값은 어디쯤 와 있고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코인 시장도 2년 전보다는 그래도 회복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50% 폭락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년 전에 비하면 사실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 저도 코인에 국한되게 막 이런저런 뉴스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짜잘짜잘한 코인 관련한 뉴스들은 일절 다 빼고 굵직한 거 몇 개만 이제 추가시키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거기서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카르다노는 승인을 내렸다. 그렇지만 일부 코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년 전 이맘때 나왔던 뉴스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뉴스를 꺼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AMB 크립토에 나온 뉴스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XRP, BNB, 폴카닷, 체인링크, USDC, 솔라나, 카르다노, 포함됐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 막 이렇게 막 불안해 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29개 정도 되는 코인들은 승인됐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정부에서 승인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도지도 승인됐고, 시바이노는 앞전에서 커팅당했다. 시바이누는 통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바이누도 도지코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북미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쓰여질 코인인데 과연 여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정확히 2021년 1월 22일 날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9개 크립토 에셋이 트레이딩 될 수 있게 승인됐다 요런 리스트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발표된 리스트가 정확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XRP, 자 비트코인 캐시, BNB, 폴카다,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그리고 라이트코인, 크립토닷컴 코인 뭔지 아시죠? 그리고 달러, 그리고 여기 보면 이오스, 트론, 카르다노, 테조스, 스텔라가 있고, 네오코인,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스모스, 랩 비트코인,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조시라고 읽어야 되나? 그리고 비체인, 대시, 이더리움 클래식, 연 파이낸스, 세타, 바이낸스 USD, OMG 네트워크, 오미세고까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게 229개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낸스 인도네시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상장돼 있는 코인들을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은 아마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여기는 큰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전 말씀드리려고,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사실상 우호적인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구글도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팀을 꾸린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현재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대체대조포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분명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도 분명히 어느 시점 가면 테슬라 같이 대체대조포에 비트코인이라든가 크립토 커런시를 포함시키겠다, 결제망에
채용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전 예상을 해요. 열의 아홉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현실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어떤 이 산업에 관해서 굉장한 잠재성과 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팀 쿡이 이제 지금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인 게 뭐냐면 AR 그 어플리케이션이 14,000개 정도가 지금 어, 어플 스토어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 아이폰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깔아가지고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 어린 꼬마들, 어린 친구들은 되게 AR 관련해서 게임하고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겠지만 어쨌건 이렇게까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 이제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AR 관련해서 VR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 애플사 같은 경우는 접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 외에도.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향후에 그 이 안경을 출시를 하거든요. 이 AR 안경을. 근데 이게 원래는 올해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원래 있었어요. 2022년 말에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미뤄져가지고 2025년에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지나가면서 뭐 날씨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간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게 아이폰하고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색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커머스 쇼핑하고도 분명히 관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AR하고 연동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미 타오바오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2018년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그 쇼핑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AR 글래스를 쓰고 클릭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검색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을 또 만져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요런 세상이 구현되는데 머지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에 관해서도 애플사가 이제 접근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시장 점유율이 70%인데 아이폰 사용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 중에도 이 VR 기기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흥미를 갖는 사람도 저도 이제 흥미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기에 관해서 이런 산업에 관해서 그게 사실 가상현실하고 가상현실 게임하고 관련돼 있고 페이먼트하고 관련돼 있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2023년에 원래는 이것도 VR 기기도 올해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23년에 4년까지 미뤄졌다는 얘기가 1월 14일 날 나온 뉴스자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밍치거라는 사람이 애플 기기 관련해서는 가장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AR 글래스의 출시가 2025년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서 2040년 무렵에는 AR 콘택트 렌즈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안경도 사라지고 콘택트 렌즈로 아까 구현했던 거, 현실과 AR, 가상을 접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AR 안경을 내놓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총 직원 중 20% 가까이가 VR과 AR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요런 얘기들이 하여튼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아마 더한 일이 있을 거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메타라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면서 사실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가 가격이 많이 폭주를 했죠. 그리고 현재도 제가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요 며칠 전에는 샌드박스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오늘 새벽에는 좀 올라가더라고요. 어쨌건 이 트렌드는 아마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사례고 그 외에 엔진이라든가 몇몇 개 코인들은 아마 이 메타를 타고 아마 되게 많이 움직일 거고 저희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뭐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하드웨어 기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그쪽으로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런칭을 시키면서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중들이 흥미를 가질 수 없게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진 현재 이제 트렌드이긴 한데 저는 이게 삶의 그러니까 생존의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든요. 제가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칭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코인 선택이 필수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현재 패러다임 구간에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는 필수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FED가 금리 인상한다는데 그러면 물가도 하락하고 현금이 왕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예를 들어서 LA 갈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2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사드시는 짜장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2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공산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2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배가 더 되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내로 여기 보면 이거는 1월 26일 날짜로 이 칼럼이 뭐 어떤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찾아서 읽어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나에 관해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내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가오는 식량 부족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도 이제 되게 강조해서 향후 이제 다가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게 에그플레이션이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식량난이 진짜 심각해진다라는 얘기가 여기 논리적으로 들어있는데 왜 인지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설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경제 붕괴만을 초래할 뿐이지 그게 인플레이션을 잡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한 농업 관계자는 비용 증가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올해 옥수수를 재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료, 액체질소 및 종자 비용이 이전 가격의 3배에서 4배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두는 농업에서 손을 떼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대두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심각한 곡물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된 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현재가 2년째거든요. 딱 정확히. 근데 이게 3년째 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치솟는 비료 가격으로 인해 생산하는 식량의 양을 줄이고 있다.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다. 옥수수 부족은 올해 올 것이며 다른 대안이 많이 있지만 옥수수 시장은 동물 사료와 에탄올을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클 거다. 예. 동물 사료값이 또 인상된대요. 동물 사료값이 인상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뭐 소나 돼지, 뭐 닭이라든가 가축하고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기폭제 역할을 다 그래서 이게 인프라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 금리 인상하고는 상관없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의 옥수수에 의존하는 축산업자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곡물 농부와 가축 농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최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붕을 관통하는 비료 가격. 그래서 여기 보면 커피도 마찬가지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일한 가격 인상이 커피 생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뭄이 주된 어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인프라망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2023년에도 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커피콩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잡히지 않겠죠. 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저께 이제 트윗을 보다가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크 인베스먼트 뭐 하면은 뭐 빅테크하고 관련해서 뭐 캐시우드 그분 같은 경우 잘 투자를 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고 있는데 뭐 이분 예상이 뭐 맞다 틀리다 뭐 선동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화폐의 역사에서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거다. 비트코인이 그럴 거다는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1밀리언이 될 거다라는 얘기로 예측을 했는데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라고 대중들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크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 중에는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선구안이 있는 사람일까요? 선구안이 없는 사람일까요? 캐시우드가 마지막 결정자가.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베리 실버트도 마찬가지로 어, 그가 뭐 했던 말들, 뭐 작년에 했었던 말들, 뭐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서 뭐 그 사람이 선동꾼이다라는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 들리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선구안이 있나 없나? 근데 선구안이 있는 사람들이요. 2015년에 과연 기관 투자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최소 가격을 1밀리언이라고 잡았다라고요. 제가 보니까. 캐시우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또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뭐 의구심을 그러니까 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뭐 예전에 5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사람들은 의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의심을 안 한다. 왜일까? 가격이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직 어텐션, 뭐 비케, 체인링크, 디센트럴 랜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메타버스하고 메타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 확신을 가지시는 분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확신을 못 하시겠죠. 파일코인도 지금 현재 가격만 보면 확신을 못 하겠죠. 호라이젠도 익명성의 메타가 돌아가지 않고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확신을 못 하겠죠. 라이트코인도 뭐 구시대적 유물이다. 기술적으로 뭐가 볼 게 있냐라고 확신을 못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도 구시대의 유물인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이 속도나 여러 가지 확장성 면에서 타 코인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솔라나는 뭐 그렇다 치고 가격이 뭐 현재 많이 그리고 스텔라나 XRP나 그러니까 스텔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XRP 트렌드하고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IBM이 바보같이 스텔라 루멘에 그러니까 초반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도 서포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 송금결제 시장에서 XRP가 차지한 역할이 있고 스텔라 루멘이 차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뒤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 거는 저는 IBM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캐시도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뭐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제 이거를 간과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ETF까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근데 금리 인상에 관해서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특히나 지금 현재 뭐 그냥 네이버나 다운 보시면 아마 많은 기자들이 이제 폭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줄기차게 할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뭐 흔들려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저는 자산 시장이 더 많이 유동성 거품이 저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옵션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는데 옵션이 이거는 그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대폭 해버린다. 0.5%를 해버린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건강할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러면 A 옵션은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가 폭락시킨다. 근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땅바닥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카드를 쉽게 못 꺼낼, A 카드를 쉽게 못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하고, 이거는 약간의 미온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장기간에 걸치선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아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자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해마다 올라가면 그게 주택 가격에 포함되고, 시멘트 가격, 철근 콘크리트 가격,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현실적으로 집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폭락하는 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도권 수용이 되면 과연 이 인플레이션에서 과연 어떤 현상이 나올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어쨌건 B라는 이쪽에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을 해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A를 선택하실 분들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니케이 아시아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여기 보면 식스지에 관해서 중국이 40%의 어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본 미디어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5G 얘기가 5G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국은 6G를 향해서 벌써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허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40.3%예요, 중국이.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중국이 특허권 1위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허권 1위라는 거, 이거를 간과하시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국은 35.2%로 6G에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한국이 여기 보면은 순위권으로 따지면 5위권 정도 있네요. 지금 현재 보면 4.2%로 지금 현재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렸네요, 어느 순간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건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1대1로를 구현하기 위한 모세혈관을 까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코인 시장하고도 분명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NFT에 관해서는 승인한다는 얘기라고 가상자산 시장은 별개다란 얘기를 하지만, 블록체인하고 가상 자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저는 알리페이, 엔드파이낸셜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유럽이나 전 세계 국가의 망을 연결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명절 시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